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있는데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자,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패배 이유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혹시 백서로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백서 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곧 그 평가 기구를 만들어서 예.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가 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네, 당내외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할 것이고요. 네. 우리 당 내의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도 포함이 되고 또 외부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네. 이런 데의 이 조사를 통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대상은 전방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네네. 그 평가의 대상에 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진단이 되고 그래서 당이 이렇게 좀 쇄신이 돼야 된다는 대안도 마련이 되는 겁니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새 당대표 선출 전에 당의 체제 변화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평가 작업은 예. 지금 이제 당이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이 새 지도부가 정상적인 정식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지도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네. 또 이 당의 변화로 이 변화와 혁신을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 이전에도 이 기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간 중에 저희가 이 그 당을 혁신할 또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당대회의 논의를 통해서 예.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근데 좀 하나 공교로운 게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어떤 그 당 진단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평가 기구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 결과까지 그 보면서 이루어지는 좀 길게 가는 평가 기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평가 작업에 들어가서 네. 지방선거 결과까지도 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좀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지금 네네. 송영길 전 대표 그 추대설 내지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네. 뭐 우리 당의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출마를 고심 중에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의 이 결심이 설 때까지 당에서는 또 좀 기다려 드릴 필요도 있고요. 예, 저희들은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혹시 그 전략에는 외부 인사 영입 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외부 인사로 거론되는 분들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심 중에 계시고 또 지금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합당을 통해서 당에 합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출마 쪽으로 그러니까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제가 오늘 점심 때 뵙기로 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부 보도를 보면 서울시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김누리 교수, 김현종 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등의 어떤 이름이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만 그냥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당에 또 어떤 이야기가 전달이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뭐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김동연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마 범죄에 들어갈 거던데 여기에다가 외부 인사까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경선 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문제까지도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이 경선 룰에 대해서는 예. 기존의 우리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예.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에 보면 네. 당시에 그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사회 대표로 나왔었기 때문에 예.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룰을 적용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원순 모델이 이번에도 재현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 내에서는 그 모델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 이 그 경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 방식을 좀 다른 방식을 적용한 사례도 있거든요. 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면서 넘겨짚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위원장께서 이제 그 전략적 고민을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 프로모션 차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사회 후보를 먼저 세우고 민주당 후보고 경선은 혹시 이런 시나리오도 그리고 계신 건가요? 아직 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네. 출마 결심을 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세요? 네,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또 앞으로 상의하자. 뭐 이런 입장이신데 네.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3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 일테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후보로서 출진을 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네. 예, 당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고문께서도 많은 그 고민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출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유세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원 유세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고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도 뭐 지원 유세에 대해서는 뜻을 밝히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 안에서 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노라라고 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판세가 지금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진단하세요? 이 당 밖에서는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물 밑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 이를테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이런 이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안 밝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좀 아마 그 의사를 밝히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이런 그 판단 내지 분위기가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당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쉽지 않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희는 대선 기간 중에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면도 있고요. 예. 여야가 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한 30조에서 5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이런 것들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실현 가능한
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약간 애매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질적인이라고 하는 앞에 좀 단서를 달아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네네. 실질적인 추경 편성 내지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주체는 지금 그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인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기재부가 그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게 그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의 규모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 큰 틀을 먼저 인수위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민주당은 이제 판단을 해서 거기에 협조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 이런 그 스탠스고요. 네. 지금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입장 혹시 좀 그 들어보니까 어떤 건지 좀 그 정해졌습니까? 임대차 3법을 뭐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것은 뭐 대단히 교각사루에 그런 그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있고요. 서울의 100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세입자들의 무주택자의 이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이제 과도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의 이제 인상 욕구가 분출을 해서 그런 거죠.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전세 대출 제도하고 결합이 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전세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오히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신규 계약의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가격제 같은 거를 실시하는 그건 어떤 경우예요? 좀 있습니다. 설명 그러니까 말씀 주시면. 좀 아까 제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샀다면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불이익이 없도록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 여기는 몇 동 몇 호는 얼마였는데 여기는 얼마인지 비교를 해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 따라서 이 어떤 집주인을 만났느냐, 어느 시기에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세입자가 임대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불평등 계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평등한 계약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근데 취지. 그 계약이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거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수 여사 옷값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입장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김정수 여사의 행사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옷들에 대해서는 어제 청와대에서 충분히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협찬을 받았던 부분은 협찬이나 뭐 빌려서 입은 부분 반납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기증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비로 구입을 했고 뭐 한 부분들을 전부 해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온 그런 그 관례를 알고 오히려 이 마치 그 논두렁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제 시위를 계속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인수위 쪽하고 만났고 그 장애인의 날까지 예산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좀 답을 내놓고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좀 방안이 좀 준비돼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지난해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또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 만나서 이런 그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 이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단과 또 정책위와 이 문제를 잘 상의해 갈 거고 이 상황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 인수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바꾼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좀 뭐 조간에 실리기는 했던데 이건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마 이제 제출이 될 텐데 여가부 문제가 만약에 애당초 공약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처리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까? 뭐 그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 이념 노선에 이 근본적으로 그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나름의 좀 수정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요구를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